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또 조기 대선을 통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죠. 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눠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로 눈을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리더십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리더십을 고민해보는 시간, 조선사회를 통찰하면서 우리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온 역사학자 신병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예. 왕권사회인 조선시대의 왕의 리더십이 현대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 왕의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가 또 왕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사실 되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왕적 뭐 대통령 이런 표현할 때 되게 약간 부정적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혼자 다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진면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조선 왕들이 그렇게 독재를 한 군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연산군 같이 독재를 하면 쫓겨나 버리게 된 거고 대부분의 왕들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상당히 이제 그 왕부터 먼저 민본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또 검수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계속 그 정말 입력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면 그 우리 오히려 제왕적 통치라는 게 우리하고 어떤 선입견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 오늘날의 관점에 보면 민주적이고 민본적이다라는 거죠. 조선시대가? 예.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제 우리 해방 이후에 현대 정치에서 독재자가 더 많은 겁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조선 왕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드라마 보셔더라도 이제 나오지만 이 신하들이 왕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예, 통처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런 부분은 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정말 대통령 앞에서 정말 잘못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잘리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딱 비교해봐도 그때는 그런 어떤 그 언관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보호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임무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도 중용하고 그렇죠. 자르지 않고 그런 사례가 꽤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종이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원래 그 태종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은 양녕대군이었는데 양녕대군이 워낙 뭐 기행을 일삼고 뭐 문제가 많고 하니까 결국 세 번째 아들 충녕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때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정승이거든요. 근데 그 황희정승은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정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이 왕에 올라가지고는 오히려 자신의 즉위에 반대했던 황희를 정말 인정을 해주고 이 명제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조선의 왕은 민주적 군주였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우리가 그 성군으로 평가를 받는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영조라든가 정조라든가 이런 왕들에게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과거 무슨 뭐 통일신라, 고려 이런 왕조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무슨 서양의 왕조, 유명 왕조들과 비교했을 때 조선 왕들만의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게? 그렇죠. 일단은 뭐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뭐 예전에 그 세계사에 항상 나오잖아요. 뭐 짐이 곧 국가다. 뭐 루이 14세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되게 많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독재군주적 성향을 가진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또 비교했을 때 뭐 신라든 고려든 이런 왕들보다는 확실하게 조선 왕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였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도덕정치, 민본정치, 왕도정치 그리고 이 왕은 항상 그 정말 철인이 되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전 시대 왕들보다 확실하게 독재적 성향이 좋고 동시대 사실 뭐 중국이라든가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 분명히 우리 조선 왕들이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조선왕조실록 등등의 정말 풍성한 기록이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어찌 보자면 그런 기록을 그렇게 남기도록 한 것도 왕의 민주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록 문화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왕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사관들이 다 이거 기록을 하고 이러면 함부로 뭘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우리 사실 승정원일기라는 기록도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예. 비서실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리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까지 이 조선 왕조실록이 철저하게 기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한 사례 한번 들면 네. 태종 아시죠? 태종. 태종. 상당히 카리스마도 뭐 세고 정말 이 뭔가 센 왕. 그리고 실제 그런 이미지답게 사냥도 즐기셨던 것 같은데 하루는 노루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사관들도 말 타고 따라다녀요. 예, 왕이 예. 어떻게 하나 예, 예.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태종이 정말 말에서 실수를 해가 떨어집니다. 이 태종이 좀 창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관들을 쭉 둘러보면서 야 이거 쓰지 마라고 하셨다라고 쓴 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쓰지 마라고 한 것까지. 말한 것까지를 예. 썼다. 예. 게다가 자기가 재임하던 시기의 실록은 자기가 볼 수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태종도 실록 좀 보고 싶어 했고 세종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이 나서서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아버리면 그다음부터 계속 이게 실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사관들도 이 기록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네. 이거 내게 계속 그 왕이 와가지고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찍혀가지고 너 왜 이런 거 나한테 나쁜 거 기록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 그 아버지 성종실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관들이 쓴 사초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게 이제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바로 이게 중국의 그 의제를 그 좀 안타까이 여기는 예. 그 숙부 항우에 의해서 이 처형당한 그 조카였거든요. 그 대놓고 세조를 비판하지는 못하니까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세조의 어떤 정권의 부당성을 비판한 네. 그 사초인데 이게 공개되면서 예.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 뭐 희생과 뭐 선비들의 처형. 피바람이 예. 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연산군이라는 왕 자체가 독재군주에 정말 그 걸맞게 그런 것도 그렇게 사초도 그냥 공개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극히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예. 조선의 왕들은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또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 절대 보지도 못하게 했고 보면은 고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아예 못하게 했다. 그걸 지켜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성을 상징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철저하게 그 온전히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 보면 승정원 일기라든가 일성록 같은 기록은 이거는 당대에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초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주 그 민감한 내용은 삭제한 부분도 사실 나와요. 그래요. 예, 우리 뭐 그 유명한 정조대왕조차도 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계된 부분 이거는 좀 지웠으면 좋겠다.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도 실록에는 어차피 그런 상황까지도 남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부담 없이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자, 절대 권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왕이 오히려 조선시대의 왕들은 민주성에 기초했다. 예. 민본 정치에 기초했다. 이거부터 하나 배워야 될 것 예. 같고. 그다음 조선시대 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키워드라면 교수님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도덕과 청렴성의 기준에서 본다면 확실히 지금보다 우위였던 것 같아요. 도덕, 청렴. 예, 청렴.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최고의 관리가 사실은 청백리거든요. 청백리. 청렴하고 아주 뭐 그런 깨끗한 관리. 예. 그 청백리에 반대되는 용어가 장리입니다. 장리. 뇌물 받은 관리. 네. 그래서 이 장리에 대해서는 아예 대대손손 과거에 응시조차 못하게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합격해야 관리가 돼야 그 뭐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 한 번 조상 중에 누구 하나가 뇌물 받아버리면 이게 진짜 폐가 망신해버리는 거예요. 기회조차 박탈한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매우 엄격했던 그런 그 사회였고. 도덕과 청렴. 예. 거기에 가장 모범이 되는 왕이라면 또 누구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보면 우리 세종이라는 왕은 모든 면에서 우리 뭐 거의 완벽하지만 예. 그런 면에서도 이 도덕성이라든가 뭐 청렴성 또 우리 보면 뭐 영조 같은 왕도 일단 식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박한 밥상을 받았고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런 잘못된 또 선입견을 갖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한정식집 가면 수라상이 너무 반찬이 많아요. 구첩반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웬만한 집 같은 데는 되게 반찬 가지수가 뭐 20가지, 30가지도 나오는데 그것을 대부분 왕의 밥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네. 많은데 네. 사실 왕이 그렇게 영조 같은 왕은 정말 소박한 반찬 가지수 많지 않았고요. 옷도 뭐 비단 옷 아주 화려한 그런 좋은 옷 입었을 것 같지만 무명이라든가 모시옷을 즐겨 입었다 그러고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서민과 같이 나도 그런 그 삶을 살겠다라는 예.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왕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같은 경우도 이 균역법이라 그래서 균역. 우리 조선시대에 이제 군역의 부담이 아주 크니까 1년에 군포를 그 2필을 내던 것을 결국 영조가 이 너무 서민 부담이 심하니까 반값 군포 한 필로 줄이게 한 조치가 바로 균역법이거든요. 그 군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군에 징집되지 않으려면 그거를 이제 비단을 내라. 뭐 이런 거, 그 삼배를 내라. 예, 이런 예. 건가요? 요즘으로 치면 국방비 대신세 내는 거죠. 네, 세금 내듯이. 예, 16세부터 60세 이상. 60세까지? 예, 군역 의무가 있고 조선시대는 양반은 군역 의무가 없었는데 영조도 이것까지는 어떻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아하. 그런데 최소한 해줘야 되겠다 해서 1년에 2필을 한 필로 내면 이건 반값 군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균역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인데 그 문 밖에 나가서 백성들하고 계속 요즘으로 치면 뭐 이렇게 소통을 해요? 소통하는 거, 의견 물어보고 어떤 식이 문제가 많으냐.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들하고? 그렇죠. 대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도 이런 개혁의 어떤 과정들이 또 이 하나의 그 단계를 또 거쳐서 이게 또 완성해 나가는 또 이런 모습을 보죠. 영조가 그렇게 특별히 서민 친화적이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조는 원래는 그 왕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지금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숙빈 최씨라 그래서 이제 뭐 무술이 출신이다 이런 설까지 있을 정도로 어머니 신분이 그렇게 높은 그 후궁이 아니었어요. 예. 후궁 출신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자 시절에는 궁궐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생활상을 잘 알았고 지금도 경복궁 가보시면 경복궁 서문고 약간 좀 지금의 소위 서촌 그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백송 네, 백송 보셨나요? 그게 네, 이제 네. 그 지역이 사실은 창의궁이라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그 집이에요. 아마 그런 생활이 되게 이 서민 친화적이 되지 않았을까. 서민과도 소통하고 예. 스스로 청렴하게 예. 그리고 반찬도 적게 예. 그렇게 살고 네. 어디선가 보니까 세종 때 국민투표 같은 것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 보면 정말 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국민투표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87년 전입니다. 1430년에 실시하는데 허허. 왜 했냐면 뭘 갖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정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주로 이 관리들이 실제 그 현장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통일된 이런 그 이 뭐라 그럽니까? 통일된 그런 측량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꾸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오히려 막 백성들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 토지에 대한 품질 같은 거 이런 등급도 매기고 또 해마다 그럼 또 세금을 낼 때 이 뭐 우리가 보면 풍년이 드는 해도 있고 흉년이 드는 해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예. 세법을 정하겠다 해가지고 이 국민 투표를 실시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국사책에도 나오는데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되는데 당시 17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실록에 나와요. 17만. 예, 그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사실 천민들은 그 투표권이 없고 또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 남자는 대부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투표를. 양반만이 아니고? 그렇죠. 일반 농민들도 하는 거죠. 농민들까지 예. 천민만 빼고 그렇죠. 남자 성인들은 다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를 했는데 야, 반대도 많았네요. 예, 지역별 찬반 현황이 다 나와요. 하하. 경상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전라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예. 충청도 쫙 그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투표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찬성 의견이 많은 걸 보고
또 이 세종이 바로 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을 거쳐봐요. 한 10년 정도.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이야.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정말 합의와 논의 과정을 다 거쳐서 시험 운영까지. 이게 완성되는 세법이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대단한 거죠, 세종시대. 그때 그 국민투표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겠는데요? 그렇죠. 뭐 지금같이 뭐 인터넷, 뭐 전화 여론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종시대 상당히 행정력이 대단했고 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이제 국가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아, 네. 우리가 이런 세금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장점이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뭐 관리들이 직접 측량할 때 가지는 뭐 임의성, 뭐 농간 같은 거 이런 거를 쭉 배제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면모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정말 세종은 정말 탁월하신 예. 과학적 합리성까지도 다 갖추신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 세종은 정말 업적만 뭐 보더라도 우리 훈민정음 창제. 일단 새로운 문자를 이 창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네. 작업입니까? 네. 그 작업을 하셨죠. 뭐 농업에 있어서는 농사직설, 뭐 의학에서는 향약집성방 편찬하셨고 각종 과학기구 발명, 뭐 해시계. 네. 또 우리 장영실 같은 사람 시켜서 또 작용로 만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사실 관직에 등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세종이 일축을 합니다. 딱 정말 능력을 보여. 정말 요즘 사회에 필요한 덕목 아닙니까? 네, 너무 네. 뭐 이런 집안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그 사람을 딱 뽑았고 그리고 뭐 요즘 표현하면 연구소까지 차려줘요. 예. 그러니까 장영실이 정말 그 당시로 치면 획기적인 시계를 만들었던 거죠. 해가 없이도 작동하는 시계, 물의 힘으로 작동하는 바로 물시계. 스스로 친다, 울린다 해서 우리가 작용무라고 하는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그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면모도 저는 뭐 세종의 리더십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함에 예. 어떤 그렇죠? 예. 근데 몸은 되게 안 좋았다면서요? 그래서 세종은 정말 그 실록 기록에만 해도 질환 관련 기록이 한 50건 등장하고 50건이나? 예. 그 43살 때 이 실록 기록을 보면 당뇨가 있은 지 그때 이미 13, 14년쯤 됐다. 30대 초반에 당뇨가 왔고요. 또 이때 보면 뭐 거의 뭐 다리가 불편하다. 또 이 방광염 쪽, 요즘으로 치면 이쪽이 또 안 좋으시고 또 왼쪽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오른쪽 눈도 거의 뭐 진짜 안 보이는 이런 그 40대 지금 초반쯤에 정말 뭐 눈도 잘 안 보이시고 손도 떨리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뭐 또 등에는 또 종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되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조선의 왕이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아마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래도 이 세종대왕의 그런 많은 업적들을 낳게 한 저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동기였다. 네. 그 책임감, 사명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책임감, 사명감에 예. 바탕한 성실함. 예. 세종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왕을 좀 소개하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선의 왕 하면 뭐 세종은 조선전기, 조선 후기라면 우리 정조, 뭐 이렇게 세종은 또 15세기를 대표하는 왕이고 요거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약간 팁 드리면 세종은 1397년부터 태어나셔서 1450년에 돌아가세요. 예, 예. 그러니까 15세기 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5세기에 딱 절반을 사셨다. 그러네요. 1450년까지가 몰려요. 네, 그리고 54세. 요걸 요 키워드로 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수인 장군이 또 5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 좀 뭔가 큰일 하실 분은 54세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16세기 분이잖아요. 이수인 장군은 태어난 해가 또 외우기가 좋아요. 1545년생.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해는 1598년. 400년 전 해방둥이셨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수인 장군도 기억하고 54세. 그리고 이 정조대왕은 아까 18세기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정조대왕은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좋잖아요. 딱 1800 년. 깔끔하게 돌아가시고. 네. 18세기 딱 19세기 안 건드리시고. 예. 그래서 이 15세기, 18세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15세기에 세종과 같은 인물 등장했고 18세기 정조가 나고 21세기 누가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300년 강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예. 어쨌든 뭐 기분 좋은 징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정조도 역시 세종과 비슷한 측면이 일단 본인도 능력이 있는데 인재를 잘 등용했던 인물이에요. 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했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특히 이 규장각의 검소관에 발탁한 사람들은 이 서울 출신이 많아요. 검소관이 뭐하는? 그 규장각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보관되어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 학예사군요. 요즘으로 예, 그렇죠. 치면. 그런 예, 그 예, 성격 예. 비슷한 바로 이 규장각 검소관의 유득공, 뭐 이동무, 박재가 다 서울 출신이거든요. 서울. 예, 네. 그래서 그런 신분이 좀 천하지만 능력을 보고 규장각에 그 인재를 등용을 했고 특히 이 규장각에는 초계 문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 중에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또 관리로서 재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사실 발탁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우리 다산 정약용. 정약용, 그리고 임원경제지선 서유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조도 바로 이 인재를 등용을 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예. 거기에 생산되는 아웃풋을 정책에 반영했다라는 점에서는 세종과 상당히 닮아 있고요. 또 아까 민주적인 그 절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조는 특히 행차를 많이 했어요. 화성행차. 외부에. 그렇죠. 예. 그 화성행차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명분은 아버지 무덤을 수원 쪽으로 옮겨두고 아버지 묘소를 찾는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화성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사실은 조선시대 궁궐에 신문고를 설치하지만 저 신문고는 사실 형식적인 거예요. 웬만큼 강 큰 백성 아니고 저 두드리로 잘못 갔다가는 자기가 불안해요. 예. 우리도 지금도 청와대 안에 직접 가서 민원 넣으라 그러면 지금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는 그렇죠. 하죠. 인터넷으로는 예. 할 수 있죠. 바로 그거죠.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직접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는 정말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격쟁이라 그래가지고 꽹과리를 두들기게 해요.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왕의 행차 앞에서. 그렇죠. 그럼 뭐냐?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억울합니다 하면 그 배석했던 관리들이 적는 거죠. 접수를 해가지고. 현장 민원 접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결과를 다시 통보하거나 해결해주는 상언 격쟁 상언이라 그래요. 꽹과리를 치고 상언 왕에게 그 말을 올린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조도 결과적으로 요즘에 민주정치 직접 백성들하고 소통을 했던 거죠. 네. 자신의 능력, 인재 등용, 예. 민본정치, 민주정치, 백성과 소통. 자, 근데 정조는 더 많은 개혁을 하려다가 좌절되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독살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조 독살설은 뭐 실록이나 뭐 승정원 이렇게 또 정조가 직접 그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정조가 직접 노론의 영수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까지 지금 발견됐는데 그런 여러 내용을 보더라도 정조의 투병 일지가 계속 나와요. 아이고, 정조대왕도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정조도 역시 세종대왕하고 비슷하게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과로로. 네, 정조하고 세종 두 왕이 독서량이 정말 많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여러 면에서 정조는 특히 이때쯤 되면 이미 안경이 도입됐고요. 안경을 직접 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워낙 책을 많이 보시니까 이 정조 실록에 보더라도 정조 처음에 안경 본인이 끼고 신하들하고 만날 때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경 처음 끼고 나타나면 야, 어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정조도 이제 과로를 하고 그것이 좀 건강 악화로 이어져서 결국 투병일지로 이어졌고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정조 이후에 이 정조 때 이렇게 아주 축적됐던 어떤 개혁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그 정조 사후에 우리 흔히 말하는 19세기 외척 세도 정치가 아주 성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워져 버리니까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야기로서 정조는 정말 독살된 게 아닌가. 그 시대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 시대에도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찌라시 비슷하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정조는 뭐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왕 평균 수명이 48인데 정조가 49살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우리 정조하면 뭐 젊은 개혁군주의 죽음인데 그 평균 수명은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개혁에 그렇게 막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까? 상당 부분 개혁을 진척시켰나요? 진척시킨 측면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 경제개혁 부분에서는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1791년에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시전이라는 게 이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고 독점하는 이 시장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는, 한양에는 시전 이외에 다른 난전이라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정경유착 비슷하게 돼가지고 시전 상인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이었는데 정조 때 여기에다가 메스를 들이대서 없애버렸어요? 바로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라는 거는 난전을 금하는 권리, 시전 상인이 요거를 폐지했으니까 결국은 난전이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된 거죠. 이 자유롭게 상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경제민주화. 재벌 독점을 그렇죠. 막은 깨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이룬 자유경쟁 질서를 도입한 그렇죠. 그거군요. 그래서 이 정조의 또 어떤 개혁의 대표적인 또 사례라면 우리가 사실은 1801년 순조 즉위 후에 공노비가 해방되고 우리가 조선시대는 이 노비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그 천대받는 그 공식적으로는 순조 즉위 때 발표가 되지만 사실 정조 때 이런 노력들이 다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노비의 신분, 그러니까 공노비가 있고 사노비가 있는데 관청에 소속된 내비가 공노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예속된 노비를 사노비인데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이게 결국 정조의 어떤 그 개혁의 성과가 순조 때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을 깨는 부분은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저항이 많죠. 그때 그 경조의 그런 개혁을 어느 정도 그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재공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남인 출신의 정승이에요. 기존의 영조, 정조 시대는 당파 중에서는 노론이 거의 한 50여 년 이상 권력을 잡았던 그 세력이 엄청 공고할 때 정조가 여기에 어느 정도 극복을 하려면 노론이면 이게 유착이 돼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인 정승 최재공을 발탁해서 최재공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보더라도 요즘에 이런 그 시전상인의 도매 장사가 가장 큰 폐단인데 이러이러한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다 그 실천을 해나가죠. 근데 그렇게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워낙 정조의 의지가 강하고 이랬을 때는 이 리더가 강하게 그런 개혁과 또 어느 정도 그 시대에 맞는 이런 걸 했을 때는 이게 대놓고는 못하는 거죠. 그 명분이 있으면. 그렇죠. 예, 왕이 명분을 갖고 개혁을 하면 신하들이 기득권을 갖고 저항하는 것은 그거는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게 그 어느 정도 이 합리적이면서도 또 이 왕의 어떤 강한 그 개혁 의지 같은 게 보였을 때는 그것을 뭐 거기다 대고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걸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시대 정신을 읽고 시대 정신에 맞는 정책을 왕이 하려고 하면 기득권 양반 세력들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또 사례가 우리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가 되거든요. 대동법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제도 중에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고 또 그 당시 백성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하던 게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해요. 이 곡물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특산물. 뭐 영광에 있으면 영광 같으면 굴비, 뭐 영덕 같으면 대게, 뭐 제주도 강귤 이런 어떤 코트가 들어 있는데 요 부가 단위가 호별 부가 단위고 현물로 부과를 하겠는데 이게 항상 그거 부담하는 게 부담되잖아요. 이게 현물을 항상 공급하기가. 그래서 이 중간 상인이 나타나요. 우리 방납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그 할당된 물품을 바치고 그 대신에 이쪽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납업자라는 중간 상인이 조정에 예를 들면 굴비는 뭐 한 2박스 보내고 대신에 영광 가서는 2박스 이상을 받아간다?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비용 부담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고 또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토지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는 토지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건 호별 부과이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똑같은 세금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땅을 많이 가진 지주는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광해군 때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가 단위를 일단 토지 결수에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별 부과 방시에서 토지 결수를 해버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많이 내고. 내게 되고 그거 당연한 거죠. 예, 또 하나 또 기준점을 잡는 게 이제는 현물 대신에 일단은 쌀로 다 통일해서 내게 해라. 그러면 그 쌀로 국가가 그 소위 말하는 특산물을 사면 되거든요. 쌀이 거의 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쌀은 농가를 부릴 여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맞아요. 특산물을 바치라 했을 때 굴비로면 우리 지금 굴비도 아주 백화점 고급 굴비는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 식당 서비스 굴비는 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한 거죠. 인삼 같은 것만 해도 뭐 그렇죠. 나는 이런 거네. 품질의 차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쌀은 통일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쌀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부가 단위도 호별 부가해서 토지 결수로 하니까 예. 이때 그래서 이때는 또 지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당연했겠죠. 그래서 이게 실시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때 개혁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강하게 추진을 하니까 아하. 이게 이제 거기서도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광해군 그리고 이 당시에 대동법 추진할 때 이원익 같은 사람, 이원익도 이 청백리 정성으로 아주 유명한 네. 그런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항상 그 왕 밑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또 참모들이 또 존재하면서 이 대동법 관철한 거는 또 아주 그 당시로 치면 경제 개혁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네. 그런 것으로 평가받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다. 예. 그만큼 백성들과 또 신하들의 힘도 강했다. 민주성이 있었다. 예. 하지만 시대 정신을 읽고 명분을 가진 개혁은 왕이 또 해낼 수 있었다. 그렇죠. 예. 그 두 면을 다 갖고 있는 게 조선시대다. 예. 예. 좋은 측면만 지금 일단 예, 예. 정리해 본 겁니다. 민주성, 민본정치, 서민, 친서민, 청렴, 도덕, 소통과 포용, 예. 인재 등용, 예. 뭐 이제 이런 측면들에 대표되는 왕 몇 사람을 이제 만났고, 자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로 예. 삼아야 할 조선의 폭군의 대명사 하면 연산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연산군 시대 어느 정도나 한 거예요? 연산군 일기만 읽어보면 와, 이 사람 도대체 왕 맞아? 그리고 이때 살았던 신하나 백성들은 정말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정말 끔찍했겠다. 어떻게 했는데요? 뭐 딱 하나 예를 들면은요. 관리들에게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이렇게 공무원증 같은 거 이렇게 목에 폐용하고 걸죠. 다니잖아요. 예, 예. 거기엔 신원패라는 패차를 들고 다니겠어요. 신원패, 말을 상가하는 패. 왜 그러냐면 말하지 마라. 워낙 자신이 궁궐에서 뭐 정말 뭐 별별 짓 다 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경회로에 매번 그 기생들 불러놓고 뭐 사치와 향락 파티 하잖아요. 그때 그 발탁된 기생들을 칭하는 말이 운평에서 승진하면 흥청.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해서 나온 말이 흥청망청이거든요. 기생 중에 승진한 게 흥청이에요. 예, 최고위 기생. 예, 그런 기생들하고 노니까 나라 망하겠다. 흥청망청.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궁궐 뒤에 있는 민가를 다 철거해버려요. 왜 왜요? 그러냐면 자신의 사냥터를 확보하려고. 아이고. 뭐 보면 모든 게 정말 뭐 독재군주 ABC 다 갖춘 왕이에요. 그리고 또 고문 기술 이런 것도 엄청나게 개발을 해요. 이 천장이라 해요. 손바닥을 뚫는 고문이라든가 또 보면 우리 연산군 때 우리 뭐 지금 농담으로 뭐 소금으로 창자를 뭐 절여버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연산군 일기. 그리고 이제 뭐 정말 그 참호각에 처형하고 난 다음에 쇄골 표풍이라 그래가지고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렸다. 뭐 보면 진짜 이 별별 짓 다 하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신하들이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말하지. 신원패, 말을 상가하는 패인데 거기도 문구도 얼마나 섬찟하냐 하면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딱 불안해가지고 이거 적나라하네요. 네. 그리고 좀 보면 자기가 그런 거 아니까 이게 다 이게 충성을 안 하는 것처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시대에 정말 엽기적입니다.
관리들이 쓰고 있는 사목안대에다가 충성 두 글자를 쓰게 했어요. 앞뒤로? 앞뒤로. 또 보면 정말 그런 데는 또 머리가 잘 그런 군주니까 결국은 쫓아보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판 탄핵이 사실 반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군을 쫓아낸 중종 반정.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역시 쫓겨나요. 근데 광해군은 아마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연산군하고 동렬의 비교가 되는 거는. 광해군은 폭군은 아닌데. 그래서 이 광해군도 근데 보면 마지막에는 쫓겨날 빌미를 제공했어요. 뭐죠? 초반에는 광해군이 상당히 상당히 좀 그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눠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분조를 이끌면서 많은 의병들을 이끌면서 맞아요. 전쟁에 직접 참전한 그런 왕세자예요. 아버지는 도망갔는데 자기는 남아서 예. 의병과 함께 예. 외에 맞서 싸운 현장 지휘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을 야전 사령관적인. 네. 최근에 이제 뭐 영화로도 지금 개봉 예정돼 있죠. 그 바로 광해군의 그런 분조 활동 같은 거. 그런 면모.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대동법이라든가 네. 또 뭐 동의보감의 간행 또 이제 각종 기록물을 다시 재간행한다라든가 상당히 능력을 보이고 특히 외교 정책에서도 이 후금과 그 명의 관계를 딱 파악을 하고 그렇죠. 본인이 참전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 예. 명은 기울어 가는 나라고 예. 후금은 신흥강국.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중립 외교를 해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정말 상당히 그 큰 업적을 보였지만 말년에 가면서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처형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죽이는 과정에서 그 많은 세력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뜻있는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낙향하고 유백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소수 세력만 남아요. 북인 중에서도 대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너무 측근에만 의지했고 측근 정치. 예, 그리고 예. 너무 또 무리한 토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궁궐 같은 걸 너무 이제 크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그래요. 거예요. 우리 토목 사업도 조심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반대 세력을 결집해주는 명분을 제공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쫓겨난 거예요. 광해군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예, 있군요. 빛과 그림자 우리가 동시에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연산군과 광해군을 이제 같은 레벨에 그렇죠. 놓진 말고 그러나 광해군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보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좀 그렇게까지 정말 쫓겨날까 했을 그런 그 기준도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외받았던 이런 세력들에 의한 그런 그 반정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광해군이 지하에서 권력 투쟁에 졌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볼수 해석이 있는 되는 거죠. 연산군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 조선 전체에서 쫓겨난 왕은 그 둘이죠? 두 명 실제로는 쫓겨난 왕 중에 단종이 있어요. 단종. 단종도 결국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노상군으로 강등이 됐거든요. 예.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숙종 때까지 노상군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유배지에서 그 기록상으로는 실록 기록에서는 자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조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노상군이 계속 한 200여 년 이상 노상군이었어요.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숙종 때 와서 조선시대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종은 억울하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숙부에 의해서 그렇죠. 결국은 쫓겨난 폐위되었지만 거죠. 그걸 왕으로 인정 못하는 건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네, 시대가. 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근데 왜 그 전왕들은 그거를 회복을 못 시켰느냐. 이 단종을 회복시켜버리면 세조가 이상하게 되는 이상하게 거죠. 되죠. 그것 때문에 그게 계속 그 한 200여 년의 시간이 거쳤던 거고 결국은 숙종 또 단종을 복권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원래 세조께서도 원래 원하셨던 건데 우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단종을 세조의 뜻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세조도 띄워주면서 단종을 복권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종은 사실 본인의 무슨 잘못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세조의 욕심 때문에 밀려난 거니까 그야말로 권력 투쟁의 희생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 성리학 국가에서 이 기준을 보더라도 이 단종을 우리가 지금 또 왕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너무 우리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제
한때는 사실은 광주 사태라 그랬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회복되는데 바로 사실은 잡았죠. 예, 시간이 왜냐면. 걸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엄청난 폭정과 학정으로 쫓겨난 왕은 연산군 하나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연산군은 뭐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뭐 이건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분이 쫓겨났다는. 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조선의 좀 왕 중에 좀 무능하고 이렇게 좀 비판받아야 할 왕의 뭐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오히려 뭐 광해군보다는 인조나 인조. 선조처럼 저는 전쟁을 초래시키는 선조 때 임진왜란, 예. 인조 때 병자호란. 네. 일단은 리더가 어쨌든 전쟁을 맞는 국면을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리고 선조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완전히 또 저 의주까지 피난 가면서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 한양을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평양에서마저 또 의주로까지 가거든요. 예. 평양은 사수를 충분히 할 만한 여건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성룡 같은 사람이 막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지키셔야지 백성들은 다 오라 그래놓고 평양성에 그렇죠. 예. 왕이 쓱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 근데 선조는 그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된다. 선조 입장에서 내가 있어야 그래도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광해군 불러가지고 그때까지 왕세자로서 인정도 안 해줬어요. 예. 이 위기가 닥치니까 너가 좀 젊었으니까 이제 너가 좀 여기 지켜라. 근데 그때 선조 나이 지금 우리 나이로 41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엄청 자기 나이 많은 것처럼 예. 그러면서 그 피난 가고 결국은 도망이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왕이 우리를 버리고 저렇게 멀리 도망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고 특히 선조가 또 잘못한 게 임진왜란이 끝나고 농공 행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공을 세운 사람한테 시상. 160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선무공씨는 전쟁에서 직접 싸운 사람들이에요. 공을 세운 사람. 이 선무공씨는 16명밖에 임명이 안 되는 데 비해서 호성공신이라 그래가지고 호종하다, 왕을 호종한 사람들은 86명이 임명이 돼요. 그 선조 피난 따라간 사람이 주로 다 공신이 돼버리고 전쟁에서 싸운 영웅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뭐 의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신 척복도 안 돼요. 진짜 그건 너무했네요. 네. 아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1등 공신 또 우리 그래도 뭐 다행히 이수인 장군, 권율 장군 또 한 명이 누굴 것 같아요? 1등 공신?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원균 장군입니다. 원균.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것도 누가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하고 원균을 거의 동일한 같은 반열에 레벨에 말이 안 되죠. 이수인 장군 돌아가셨기에 망정이 알았으면 되게 기분 안 좋았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고 원균하고 똑같은 예. 우리 지금 또 어디 가서 시상식 같은데 상 받는데 옆에 사람 이상한 사람이 받으면 되게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 상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 선조의 어떤 그런 조치 같은 게 그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요소. 좀 비겁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조 같은 왕도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또 나름대로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조선의 왕 중에 최초로 왕실의 반계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이 선조예요. 반계.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계. 왕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조의 아버지는 덕흥대원군이라는 사람이고, 요 덕흥대원군은 또 누구냐 하면 어머니가 창빈안씨라 그래서 중종의 후궁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는 다 어쨌든 왕비든 계비든 다 왕비였는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후궁 출신, 즉 이걸 왕실의 반계라 그러는데 그런 컴플렉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살인파들 이런 세력들을 되게 등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선조 때 이 등용되는 인물들이 바로 우리 뭐 쟁쟁한 사람들 정철, 뭐 유성룡, 이황, 이이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 특히 뭐 이황은 그때 돌아가시고 율곡 이이라든가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뭐 이원희 맞아요. 아주 쟁쟁한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만 양병설도 나오고 그렇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게 그럼 삐딱삐딱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선조는 임진왜란 때 어떤 그 대처를 했느냐? 리더로서의 어떤 제터 능력.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인재를 좀 키우고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선조가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인재 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이라든가 유성룡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나마 임진왜란은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은 어쨌든 승리한 전쟁이에요. 외적들이 몰아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조는요? 그 병자호란 때.
그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아무래도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거 되게 질문 제가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선조하고 인조 중에 누가 더 무능한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선조는 그래도 피난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네. 인조는 3번을 피난 간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반정 직후에 이괄이난이 일어났을 때 공주로 피난 갔고요.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갔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까지 네. 피난 상관왕 불명의 기록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인조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진짜 초래한 왕이에요. 자초했다. 예, 임진왜란 저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하고 그냥 막 그냥 침략했던 이런 좀 우리가 당한 측면이 있는데 저기는 광해군 때 적절한 외교 관계로 후금이 침략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균형 외교만 해도 될 그렇죠. 걸. 괜히 그냥 힘은 없는데 너희들 오랑캐 아니야? 계속 우리는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자극한 거죠. 후금을 자극했죠. 그래서 정묘호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 맺고 일단 물러가거든요. 예. 그 물러간 이후에도 그러면 그때부터 좀 적절하게 좀 후금도 대우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뭐 쟤들 뭐 우리가 굳이 쟤들 뭐 이렇게 삼국 대우하고 뭐 이럴 필요 뭐 있어. 그러다가 이때 되면 후금이 더 강성해져가 나라 이름도 청으로 하고요. 이때는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홍타이 씨가. 예. 그러면서 정말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선조보다 더 무능하냐. 선조는 어쨌든 항복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인조는 저 3전도에서 머리를 찧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9구두. 우리 역사상에 가장 치욕을 당한 왕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죠. 네. 결국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조선의 나쁜 왕 그러면 예. 독재 정치면서 측근 정치. 또 하나는 무능함. 예, 그리고 이 전쟁을 어쨌든 초래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이런 거 정말 우리 시대의 리더도 우리 지금 정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관계도 상당히 지금 네. 정말 어렵기도 하고 아주 뭐 이런 그런 민감한 부분도 많은데 이거 정말 전 외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이 15세기, 18세기 정조, 예. 21세기 누군가. 물음표죠. 이제는 뭐 그때처럼 어떤 왕 한 명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말 한 번 더 우리가 쇄신하고 도약해야 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딱 조선의 왕 중에 한 명만 모셔올 수 있다면 교수님은 누굴 모셔올라요? 당연히 세종이죠. 세종. 세종은 정말 보면 우리가 워낙 뭐 세종은 뭐 10,000원짜리 집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워낙 저분 업적이 많으니까 예. 아무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더 알면 알수록 오늘 제가 소개했던 뭐 국민투표 또 노비 출산휴가도 처음 실시한 왕이 세종이었고요. 노비 출산휴가? 예. 며칠이나 준 거예요? 100일 줬습니다. 100일. 이 나중에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됐을 때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남편 육아휴직까지 15일. 이런 것들을 생각한 사람이 이미 그 시대에 그리고 보면 뭐 삼심제도 세종 때 처음 확립이 됐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인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 추울 때는 뭐 집 같은 거라도 잘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지침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내는 이런 정말 리더 네. 소통과 포용 그러면서 자신도 뛰어났지만 아마 지금 여기 뭐 우리 시청자들도 세종하면 주변 인물 다 한두 분은 떠오를 거예요. 예, 장영실, 인재등용, 황희, 그렇죠. 뭐 성삼문, 뭐 또 보면 음악가 박연. 그러니까 이 자신도 대단한 그 능력의 소유자인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네, 올려서 네. 뭐 요즘 그렇지만 연관 검색어가 정말 화려한 바로 그런 인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게다가 자기를 반대하던 황희장승을 중용할 수 있는 예. 그런 포용력까지. 네. 아이고 세종대왕 때 했던 그 방금 남편 육아휴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수준만 돼도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 우리가 누구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함께 여기서 배운 것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